아버지, 어차피 얼마 못 사실 거잖아요. 장남이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밀어놓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처럼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40년을 살다가 68이 된 한영우입니다. 작은 인쇄소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출판그룹 회장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두 아들은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어디서 왔는지,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종이를 만졌는지. 그러다 두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자산 정리를 미리 해두셔야 저희가 편해요. 어차피 후처분도 계시고 복잡해지면 법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병원에서 뭐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미리미리 하셔야죠. 그날 밤 저는 40년 전 제가 버린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헌책방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이혼 도장을 찍게 했던 그 여자, 박미숙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기가 막히고도 통쾌하고 그리고 눈물이 났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한영우는 상담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가 내시경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위장 점막에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조직 검사 결과는 2주 뒤에 나옵니다. 한영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2주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병원을 나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다가 안쪽에서 뭔가가 나왔어요. 낡고 누런 원고 봉투였습니다. 40년 전 박미숙이 써준 원고였어요. 결혼하고 첫 해에 아내가 써준 단편소설이었습니다. 출판해 보겠다고 했다가 결국 못했어요. 봉투 겉면에 볼펜으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2월. 한영우는 봉투를 서랍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닫았어요. 그리고 비서를 불렀어요. 오늘 저녁 두 아들 불러. 같이 밥 먹겠다고 해.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장남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잘 됐네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밀었습니다. 서류를 보니 상속 관련 법무법인 검토 서류였어요. 아버지, 미리 자산 정리를 해두셔야 저희가 편해요. 차남 재혁이 거들었습니다. 후처분도 계시고 복잡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한영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병원에서 뭐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걱정이요. 한영우는 속으로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걱정이라는 말을 하면서 서류부터 꺼내는 아들들이었어요. 수저를 집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아들이 나간 뒤였습니다. 한영우는 서재에 혼자 앉았어요. 후처 수진이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손해볼 것도 없잖아. 재산만 잘 챙기면 되지 뭐. 한영우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수원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생 인쇄기 돌리고 원고 읽고 달려왔습니다. 회사를 키웠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곁에 남은 건 서류 봉투와 그 목소리뿐이었습니다. 한영우는 서재 문을 닫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한영우는 비서 최 과장을 불렀습니다. 비서실로 들어온 최 과장은 한영우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앉았어요. 최 과장, 나 하나만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나? 최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영우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출판그룹 자금 문제로 경영난에 빠졌다는 소문을 퍼뜨리겠다는 거였어요. 최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게 사람들 진심이 뭔지 보고 싶어? 돈이 사라지면 뭐가 남는지 말이야. 최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뒤부터 한영우는 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옷장에서 오래된 점퍼를 꺼냈어요. 20년도 더 된 낡은 옷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기엔 출판그룹 회장이 아니라 허름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최 과장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판업계 소식지와 경제 매체에 익명 제보가 들어갔어요. 한영우 출판그룹 유동성 위기, 주거래 은행 회수 통보.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영우는 낡은 점퍼를 입고 회사를 나섰어요. 택시를 잡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수원역에서 여주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졌어요. 버스 엔진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한영우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어요. 40년 전 박미숙과 여주에서 살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둘이 손잡고 강가를 걸었어요. 여주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낯선 동시에 익숙한 냄새였어요. 한강 물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영우는 시장 쪽으로 걸었어요. 시장 골목 안쪽에 간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미숙이 책방. 글씨가 오래되어 반쯤 지워져 있었어요. 한영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40년 전 미숙이 꿈꾸던 것이었어요. 언젠가 작은 책방 하나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꿈을 이뤘구나. 한영우는 한참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들고 들어갑니까?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때 책방 문이 열렸습니다. 책 냄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먼지가 섞인 냄새였어요. 그리고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했어요.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도 걸음을 멈췄어요.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책방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알아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책 한 권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낮았어요. 한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40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손에 든 책을 가슴 앞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요. 한영우는 망설이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책방은 좁았지만 가득 찼습니다. 벽면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천장까지 닿는 선반마다 오래된 책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테이블이 안쪽에 놓여 있었어요. 앉아요. 미숙이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뜨거운 보리차 2잔을 들고 나왔어요. 한영우 앞에 한 잔을 놓았습니다. 따뜻한 잔. 잔이 따뜻했습니다. 한영우는 두 손으로 잔을 감쌌어요. 손바닥에 온기가 번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미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원망도 없고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병원 얘기부터 했어요. 위장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는 것,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것, 그리고 그날 저녁 두 아들과 나눈 대화. 아들이 상속 서류를 꺼냈다는 말을 할 때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리차 잔을 쥔 손이었어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후처 통화 내용도 말했습니다. 재산만 잘 챙기면 된다는 그 말. 미숙이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어요. 입술이 꼭 다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왔어. 한영우는 말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생각났어. 미숙이 일어났습니다.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장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나왔어요. 수건 한 장과 칫솔을 들고 있었습니다. 2층에 작은 방 있어요. 짐도 없는 것 같으니
그냥 올라가요. 그게 다였습니다. 2층은 작은 방 하나였습니다. 책들이 쌓여 있었지만 구석에 낡은 이불이 개어져 있었어요. 창문으로 여주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남한강이 실처럼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영우는 일찍 눈을 떴어요. 아래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이 책방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내려갔습니다. 미숙이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침은요. 사오거나 먹던 걸 먹어요. 나는 빵 먹어. 한영우는 시장 쪽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였어요. 두부 찌는 냄새와 빵 굽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시장 냄새였어요. 순대국밥 한 그릇을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미숙 앞에도 한 그릇 놓았어요. 뭘 사왔어? 먹어요. 아침은 먹어야 해. 미숙이 국밥을 받았습니다. 한영우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이 오래된 나무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40년 만이었어요. 오전 10시쯤 책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부탁드린 책 들어왔나요? 초등학생 아이였어요. 미숙이 선반 하나를 뒤지더니 책을 꺼냈습니다. 왔어. 여기. 아이가 눈이 반짝이며 받았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미숙이 웃었습니다. 한영우는 구석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40년 전 미숙이 이런 표정을 지었었는데 원고를 쓸 때, 책을 읽을 때 그 표정이 그대로였어요. 오후에 준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됐잖아요. 응, 좀 다녀오는 게 있어. 준혁 목소리가 조급했어요. 회사 문제로 법무팀에서 아버지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빨리 돌아오셔야 할 것 같아요. 한영우가 말했습니다. 내일 갈게.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이 책을 정리하다가 쳐다봤어요. 아들이야? 응. 얼굴이 어두운 거 보니 안 좋은 소리 했구나. 한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이 다시 선반으로 눈을 돌렸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영우는 2층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한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40년 전 여기서 미숙과 살았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미숙을 내보내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거실 탁자에 이혼 서류를 던졌던 날. 당신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성공 못해. 그 말을 했던 날. 미숙은 울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지만 말은 없었어요. 한영우는 그게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영우는 낮에 책방 구석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손님이 오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미숙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 있어요. 손님들 어차피 나한테 오는 거지 당신한테 오는 거 아니야. 한영우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미숙도 잠깐 웃었습니다. 넷째 날 밤에 비가 내렸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영우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만 들렸어요. 아래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숙이 아직 책방에 있었어요. 한영우는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미숙이 장부를 쓰고 있었어요. 자지 않아요?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이 바뀌면 정리해둬야 해. 뭘 정리해요? 외상장부. 미숙이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학생들 이름이 많았습니다. 외상으로 책 가져가는 사람들이야. 어떤 애는 돈 없어도 책이 필요하면 먼저 줘. 나중에 갚으면 되고 못 갚으면 그만이야. 한영우가 멍하니 장부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미숙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책방이 남으면 됐지. 한영우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어요.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준혁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재혁도 같이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아버지, 법무팀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재혁이 말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서명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희가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한영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이 선반 정리를 멈추고 돌아봤어요. 아들들이야? 응. 한영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숙도 더 묻지 않았어요. 다시 선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 꽂히는 소리가 났어요. 한영우는 그 모습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엿새째 저녁이었습니다. 미숙이 창고에서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버리려다가 미숙이 뜸을 들이더니 상자를 한영우 앞에 내려놓았어요. 당신 거야. 한영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편지들을 꺼내봤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들이었어요. 받는 사람 한영우, 보낸 사람 박미숙. 한영우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1988년 5월이었어요. 당신이 날 떠난 지 1년이 됐어요.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편지. 1990년 겨울.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준혁이 2이니까 이제 걸음마를 뗐겠죠. 한영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꺼냈어요. 1년에 한 통씩이었습니다. 40통이 있었어요. 미숙은 책방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영우는 편지를 한 통씩 읽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2001년 편지였습니다. 당신이 신문에 나왔더라. 출판그룹 회장이 됐다고. 잘 됐구나 싶었어. 2005년 편지. 여주의 책방을 열었어. 당신이 원래 원하던 거잖아. 우리 작은 책방 하나 하자고 했었잖아. 나 혼자 했어. 한영우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뒤에서 들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작년 날짜였어요. 이 편지는 붙이지 않을 거야. 한 번도 붙인 적 없거든. 그냥 쓰는 거야. 당신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 그리고 마지막 줄. 당신이 행복했으면 해. 진짜로. 한영우는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소리를 죽였지만 어깨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방에서 뭔가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영우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담았어요. 미숙이 보리차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앞에 앉았어요. 왜 붙이지 않았어요? 미숙이 잔을 들었습니다. 보내면 뭐가 달라져? 당신은 이미 살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냥 쓰고 싶었던 거야. 한영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숙이 말을 이었어요. 원망했어. 많이. 한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원망이 사라지더라. 미숙이 창밖을 봤어요. 내가 이 책방을 키우면서부터, 내 이름으로 뭔가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미숙이 한영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왜 온 거야, 진짜로. 한영우가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 생각이 났어. 아들들이 서류 꺼내는 거 보고, 후처 통화 내용 듣고,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 듣고, 제일 먼저 당신이 생각났어. 미숙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거면 됐어. 더 묻지 않았어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영우가 일어나려는데 미숙이 올라왔어요. 손에 작은 천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주머니를 열자 은반지가 나왔습니다.
오래되고 검게 변색된 반지였어요. 결혼할 때 당신이 준 거야. 한영우가 굳어버렸습니다. 버리려다가 못 버렸어. 미숙이 말했어요. 이제 가져가. 한영우가 반지를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볍고 차가웠습니다. 검게 변했지만 모양은 그대로였어요. 한영우는 그 반지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시려왔어요. 미안해. 진짜로. 미숙이 창문 쪽을 봤습니다. 알아.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한영우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남한강 쪽 하늘이 맑았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최 과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한영우가 말했습니다. 네. 다음 날 아침 한영우 출판그룹 경영 정상화 발표, 파산설 전면 허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영우는 깔끔하게 면도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책방을 나서기 전 미숙한테 말했어요. 가야 할 것 같아.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가요. 그뿐이었어요. 한영우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미숙은 이미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준혁과 재혁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준혁이 세무 변호사와 통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상속세 절세 전략부터 세워야죠. 라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사들 표정이 굳었어요. 다음 화면, 재혁이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회사 비자금 이체 내역이 함께 떴어요.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한영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 봤어. 목소리가 낮았어요. 강진우, 강재혁? 아니, 한준혁, 한재혁? 두 사람은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동시에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혁도 손을 모았어요.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영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에서 봐.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뒤에서 두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영우는 다시 여주로 내려갔어요. 이번엔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미숙이 책방을 열고 있었어요. 한영우를 보고 멈췄습니다. 또 왔어? 할 말이 있어서. 둘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영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열어봐. 미숙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었어요. 여주 시내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 건물에 도서관 만들려고 해. 이름은 미숙 도서관. 한영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한 일을 이제 내가 이어가고 싶어. 미숙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내 이름이야? 당신이 40년 동안 외상장부에 담아온 마음. 그게 진짜 도서관이었으니까. 한영우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은반지였어요. 다가왔어. 반지가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반지를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한영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할 수 있을까? 미숙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한영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변했어. 늦었지만. 미숙이 반지를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한영우가 일어나 책방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미숙이 반지를 들고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한강 쪽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버스를 타고 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갔어요. 한영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이 지나갔어요. 이틀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였어요. 양성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어요. 한영우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것,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서재 책상 위에 편지 상자를 올려놨습니다. 미숙이 쓴 40통의 편지였어요. 한 통씩 다시 읽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겁니다. 한영우는 마지막 편지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수원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번엔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주 시내의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어요. 미숙 도서관이라는 이름의 간판이 걸렸습니다. 개관식 날 아이들이 20명 넘게 왔어요. 미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책을 나눠줬습니다. 한영우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40년 전 미숙이 책방을 꿈꾸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 꿈이 도서관이 됐구나 싶었어요. 눈이 시렸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둘이 한강 쪽을 걸었습니다. 미숙이 먼저 물었어요. 아들들한테는 연락 안 해? 한영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편지가 왔어. 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 죄송하다고. 매일 후회한다고. 미숙이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만나봐요. 한영우가 대답했어요. 생각 중이야. 한 달 뒤 한영우는 준혁을 만났습니다. 수척해져 있었어요. 얼굴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용서는 아직 못해. 하지만 포기도 안 한다. 네가 다시 사람이 되는 걸 지켜볼 거야. 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재혁도 만났어요.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사시는 대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에게 전화를 했어요. 다녀왔다고 미숙이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한영우는 그 말에 한참을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여주 아이들로 가득 찼어요. 외상장부에 이름이 오른 아이들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미숙이 그 아이들한테 책을 골라줬어요. 한영우는 그 옆에서 반납된 책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한영우한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 책 재미있어요? 한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주 오래된 책인데 아직도 재밌어. 어디서 났어요? 할머니가 오래전에 쓴 거야. 아이가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가 썼어요? 대박. 한영우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어요. 미숙이 주방에서 나오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잠깐 멈춰서 봤어요. 저녁에 도서관 문을 닫고 둘이 앉았습니다. 미숙이 보리차를 2잔 가져왔어요. 한영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뭐가? 여기 있어줘서. 미숙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도서관 만들어줘서. 한영우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미숙의 손에 올려놨습니다. 이제 끼면 어떨까? 미숙이 반지를 한참 봤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한영우는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68회를 살았다. 그제야 알았다. 진짜 유산은 통장이 아니었다. 40통의 편지, 외상장부의 이름들, 도서관에 가득 찬 아이들. 그게 진짜 부자의 조건이었다. 창밖에서 남한강 바람이 불어왔어요. 옆방에서 미숙이 불렀습니다. 영감 자러 안 와? 한영우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응, 간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